안녕하세요. 보험이랑 금융시장에 정말 큰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10가지 핵심 뉴스를 한번 샅샅이 훑어볼 텐데요. 복잡한 정책이나 시장 소식들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당신의 지갑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내용만 저희가 골라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해 봤어요. 크게 세 덩어리로요. 첫째는 당장 내 돈이 되거나 아낄 수 있는 소식들. 둘째는 보험 가입 방식 자체가 바뀌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보험사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내 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죠. 그렇죠. 가장 체감하기 쉬운 것부터요. 첫 이야기는요. 운전자라면 정말 귀가 솔깃할 만한 내용입니다. 혹시 쌍방과실 사고 후에 자차 수리비에 포함된 자기부담금, 보통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내잖아요. 네, 내죠. 이거 그냥 당연히 내가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쩌면 이 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오는 12월 4일에 대법원에서 이 문제로 공개 변론이 열리거든요. 아, 대법원에서요? 네. 쟁점은 되게 간단해요. 내가 낸 이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과실 때문에 내가 보상받지 못한 나의 손해, 이걸 법률용어로 미전보 손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정할 거냐 아니냐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험사끼리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속내로 볼 수 있느냐.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보험사 간의 문제였는데 이걸 소비자 개인의 손해로 보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피해자면 제가 낸 자기부담금 50만 원 중에 상대방 과실인 70%, 그러니까 35만 원을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내 보험 썼으니까 내놓은 돈이지 하고 넘어갔던 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판결이 될 겁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이렇게 법원 판결 하나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오래된 분쟁이 정리되는 게 또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바로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문제인데요. 이것도 정말 말이 많았죠. 아, 그거요? 네.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에서 병원비 많이 썼다고 돈을 돌려주고 실손보험에서도 또 병원비를 받아서 내가 쓴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경우가 생겨서 계속 논란이 됐거든요. 맞아요. 소비자는 그냥 주는 돈 다 받았을 뿐인데 나중에 보험사가 그거 다시 내놓으라고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꽤 있었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선지급 후 정산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선지급 후 정산이요? 네,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소비자한테 환급금을 딱 지급하고요. 나중에 보험사랑 알아서 정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제 중간에서 혼란 겪을 필요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네요. 그렇죠. 드디어 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입니다. 실손보험하니까 또 이게 떠오르네요. 도수치료요. 이거 받을 때마다 병원마다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라 원래 이렇게 비싼가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쵸.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60만 원,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었죠. 맞아요. 드디어 그 고무줄 가격일 기준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처럼 과잉진료가 심했던 비급여 항목들을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법을 추진해요. 선별급여요? 네.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률이 95%로 높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격이 10만 원 내외로 딱 표준화되고 명확한 진료 기준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본인 부담률이 95%로 높아지면 소비자한테는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건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더 큰 그림이라면요? 이건 단순히 가격을 정하는 걸 넘어서요.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단추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단 치료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 과잉진료를 부추겼다면 앞으로는 정해진 기준 안에서 치료하는 걸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아, 이게 장기적으로는 바로 당신의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안정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는 몇천 원보다 매년 오르는 수만 원의 보험료를 잡기 위한 조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해가 되네요. 자, 돈 아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돈 버는 이야기, 노후 준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내가 사는 오피스텔로 아파트처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월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솔깃한데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서 거주해야 하고, 주방이나 욕실 같은 필수 시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와야 합니다. 솔직히 그냥 들으면 너무 좋은데요. 보통 이런 건 항상 단점이 숨어 있더라고요.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연금액이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장 큰 함정이 뭘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가장 큰 함정은 바로 금액과 유연성, 이 두 가지입니다. 금액과 유연성이요. 네. 첫째, 같은 시세의 아파트보다 연금 수령액이 약 20% 정도 적어요. 아, 20%나요? 네. 오피스텔은 장기적으로 아파트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치명적일 수 있는데 가입한 다음에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도 담보를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떡해요? 오직 다른 오피스텔로만 이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에 큰 제약이 생기는 거죠. 와, 20%나 적게 받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간다면 이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겠네요. 자, 마지막 돈 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 다가오는데 고향사랑 기부제가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세테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이건 정말 가성비가 압도적이죠. 혜택 구조가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어떻게요?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요. 연말정산 때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그럼 사실상 내 돈은 하나도 안 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네, 거기에 추가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요. 예를 들면 한우나 삼겹살, 쌀 같은 지역 특산품으로요. 와, 그럼 결국 10만 원 내고 13만 원 혜택을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요즘 지자체들 답례품 경쟁이 엄청 치열해져서 작년보다 기부 건수가 60% 이상 급증했다고 해요. 연말정산 앞두고 계신다면 이건 정말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당장 내 지갑에 영향을 주는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덩어리로 넘어가 볼까요? 보험을 가입하고 상담받는 방식 자체가 이제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작은 AI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AI로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는 보험료 다이어트가 엄청난 인기라고요. 네, 뱅크샐러드 같은 마이데이터 기업의 관련 상담 건수가 1년 만에 255%나 폭증했습니다. 와, 255%요? 네, 작동 원리는 간단해요. AI가 나의 건강검진 기록이랑 이미 가입한 모든 보험 데이터를 싹 다 분석해서요. 아,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세요. 이 특약은 중복이니까 삭제하세요. 불필요한 적립보험료가 이만큼 쌓여있네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절감 방안을 6가지로 딱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죠. 와, 이제는 굳이 사람을 통하지 않아도 기술로 내 보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시대가 온 거네요. 근데 AI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걸 넘어서 이제는 나를 상담하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무기가 쥐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마이데이터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 보험 상담 풍경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조회가 이제 설계사가 상담하는 대면 채널로 확대됩니다. 대면 채널로요? 네, 즉 설계사가 당신의 동의하에 상담 현장에서 당신의 은행 계좌 잔고,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건강보험 진료 기록까지 직접 들여다보고 맞춤형 설계를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설계사가 제 은행 계좌랑 병원 기록을 다 본다고요? 이건 좀 편리함을 넘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정교하고 나에게 꼭 맞는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나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통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이게 앞으로의 큰 숙제인 거죠. 이런 첨단 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또 어두운 그림자도 있더라고요. 교육만 들어도 알바비 지급, 시험만 치면 30만 원, 이런 광고 요즘 부쩍 늘었잖아요. 네, 많이 보이죠. 달콤한 유혹인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고요? 네, 심각한 구인난 때문에 일부 보험사 지점에서 현금을 내걸고 설계사를 모집하는 소위 미끼 모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미끼 모집이요? 네, 문제는 이렇게 급조된 설계사분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실적 압박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파는 불안전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얼마나 오래 일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가 그 심각성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작년 생명보험사 신입 설계사의 1년 후 정착률은 40%에 불과했습니다. 잠시만요. 40%요? 그럼 10명 중 6명은 1년 안에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다 고아 계약이 되는 거네요. 이건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끼 모집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소비자 역시 설계사의 전문성이나 경력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업계의 그늘까지 보험을 만나는 방식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격변 속에서 보험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요즘 유독 건강보험 광고나 가입 권유가 많아졌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 느낌 정확합니다. 실제로 생명보험사들이 건강보험 판매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올해 3분기까지 13개 생명보험사의 총 사업비가 약 15조 7천억 원인데요. 작년보다 무려 11.5%나 급증했습니다. 와, 11.5%나요? 이 증가분의 대부분이 바로 건강보험 같은 제3보험 판매 경쟁 때문이에요. 삼성생명, 한화생명 같은 큰 회사들의 건강보험 관련 사업비가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생명보험사들이 건강보험에 이렇게 올인하는 건가요? 시장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종신보험 시장은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요. 새로운 회계제도 아래에서는 단기 실적에 유리한 건강보험 판매가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선택권이 넓어져서 좋지만 이 과도한 경쟁이 불필요한 보험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보험사들의 변신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쪽에서는 AI로 업무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품 판매를 넘어서 육아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두 회사의 사례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토스 인슈런스는요, 전 직원이 참여하는 AI 레벨업 챌린지라는 걸 해요. AI 레벨업 챌린지요? 네, 보고서 초안 작성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생성형 AI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테크 중심의 접근이죠. 기술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네요. 그럼 반대편은 어떤가요? 반면 어린이 보험 시장 1위인 현대해상은 빌드업 육아클럽이라는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빌드업 육아 클럽이요. 네,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최근에는 육아 에세이 단행본까지 출간했습니다. 이건 보험 상품이 아니라 육아라는 문화적 코드를 통해서 브랜드의 따뜻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감성 중심의 접근인 거죠. 와, 기술 혁신과 감성 마케팅? 미래를 향한 두 가지 다른 생존 전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롭네요. 정말 그렇네요. 정리해보면 사고 보상 방식의 변화부터 새로운 절세 팁, AI가 바꿔놓을 보험 상담의 미래,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보험사들의 변신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데이터와 소비자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모인다는 겁니다. 데이터와 소비자. 네, 기술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례 없는 정보와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만큼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내가 동의하는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해야 할 책임 역시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다룬 여러 변화들을 보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덕분에 보험료를 줄이고 복잡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아직도 당신의 금융생활에서 깜깜이로 남아있는 가장 속을 알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다음에 저희가 파헤쳐 봐야 할 주제는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